여러 가지 일들이 내년에 만약에 일어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안전한 게 뭐지? 라고 찾을 때 그 자산이 아마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테슬라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1000슬라를 넘은 지 좀 지났죠. 네. 요거를 설명하는 뭐 10가지 방법이 또 있으시다고. 저는 이제 테슬라가 이 시대의 주식이고 네. 지금 이번에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부터 미국 시장은 지금 벌써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만 했었잖아요. 이 상승장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주인공은 네. 애플이었잖아요. 버냉키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버냉키가 판을 깔아줬다라고 한다면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야 니네들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계속 경제 생활해 라고 얘기해 준 거라면 진짜로 앞장서서 새로운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낸 기업은 애플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 애플이었냐?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은 애플이 없었으면 없죠.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환경이 없었다면 그치. 없어요. 구글이 있어요. 페이스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업들이 만들어낸 그런 일자리나 어떤 부가가치 생각해보면 이건 분명히 애플이 만든 거라고 생각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거는 누구냐라고 생각하면 전 테슬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테슬라가 주인공이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 아직 주인공의 등장이 불가하다. 아직 가야 할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꿈의 크기로 말씀드리는데 꿈이 완전 현실화될 때까지는 네. 계속 꿈이 크기가 커질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10가지 방법은 뭔데요? 이게 그 10가지를 좀 다 설명해 드리려면 좀 네.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는 개념인데 네. 이게 이제 제가 뭐 처음에 작년 이맘때쯤에도 이제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회사가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3억을 받고 내 돈 7억을 태운다. 뭐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러면 내 돈 이거는 이제 에쿼티 자본이고 남의 돈 이게 이제 라이빌리티 부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들고 있는 수많은 자산들을 어떻게 해서 이걸 얻었니라고 물어보면 내 돈이 있고 남의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조달할 수도 있는 거고 남의 돈으로 조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조달할 때 그러니까 내야 되는 비용이 뭐냐면은 금리죠, 금리. 그렇죠. 내가 돈을 빌리면 은행에다 7억을 빌렸다 그러면은 3억을 빌렸다 그러면 그만큼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내 돈으로 냈을 때의 금리가 있어요. 그게 코스트 오브 에쿼티거든요. 내 돈으로 냈을 때의 금리는 이게 생각해 보면 약간 까리하거든요. 내 돈으로 네. 내 집을 샀는데 금리가 있다고? 근데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집을 사는데 들지 않고 내가 이걸 딴 거에 쓰면 벌 수 있는 돈 네. 등등 이런 것들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주식을 팔든 그러니까 주식을 파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유상증자죠. 내가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기업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혹은 IPO를 해서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돈이 들어올 때 비용이 작게 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높을 때는 더 싸게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테슬라인데 작년에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3번이나 했어요. 네. 보통은 유상증자를 그렇게 대규모로 하게 되면 맞아. 주가가 빠져요. 네. 그 비율만큼. 왜냐면 주주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똑같은 회사인데 나눠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요. 그 하나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거죠. 더 올랐잖아요. 더 올랐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게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다라는 얘기는 바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네. 내가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집을 살 때 여기다 안 넣고 딴 데다 있으면은 이만큼 벌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금리가 높으면 주가도 낮는 건데 에이 이거 해봐야 뭐 벌 것도 없어 그냥 이거 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은 거예요. 테슬라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사람들이 그때 당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게 내가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테슬라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돈을 여기다 맡기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코스트 오브 에쿼티 그러니까 주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리가 만약에 0이면 주가는 이론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무한대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이 금리가 이 회사의 주식이 그러니까 이 회사에 적용되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얼마나 낮은지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데 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코스트 오브 에쿼티고 전 세계에서 어떤 회사보다도 테슬라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낮은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뭐 다시 말하면은 주주로서 이 회사가의 주인이 되는데 네. 전혀 이렇게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뭔가 장벽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기후 위기인데요. 네. 아, 요즘 미세먼지 엄청나더라고요. 또 다시 미세먼지가 좀 나오기 깜짝 시작했고, 놀랐어. 뭐 내년에도 또 다시 뭐 위기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는 저희 김작가 TV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했으니까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대로 가면 네.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드는 비유는 용수철 비유를 많이 드는데 네. 용수철이 요 정도 늘었다가 딱 놓으면은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이 용수철이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복원력이라는 힘 때문이거든요. 다시 복원되려고 하는 힘. 근데 용수철을 더 세게 잡아당기면 쭉 늘어난 다음에 다시 복원이 안 되죠. 어느 정도 이상 늘어나면.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복원력이 상실됐다. 이 티핑 포인트 지나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구가 다시 시원해지려는 힘이 돌아가려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더워지려는 힘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 임계점을 지나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제 COP26이라는 회의에 앞서서 작성됐던 IPCC 6차 보고서 이런 데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지구 온도가 2도씨 도달할 것 같다, 1.5도씨 넘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용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동하지 않고 경제생활 줄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기술 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과학 기술 개발이요. 맞아. 그럼 과학 기술이 개발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돈이 들어가야 돼요. 또 과학 기술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과학 기술이 개발될 수가 없어요. 맞아. 제 친구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유전자 분야의 전문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유전자 편집 기술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 친구예요. 그 친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저랑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준 게 있는데 효서가 여기도 요새 난리야. 기후위기 때문에. 뭔데? 그랬더니 아니 무슨 이산화탄소를 기존에 있는 그런 식물보다 10배 이상 흡수해서 자기 뿌리에 가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을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돈이 물밀듯이 들어간다는 거야. 돈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네가 한번 개발해봐라. 네가 한번 개발해서 과학기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구 위기, 이거 기후 위기 막도록 니네들이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돈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뭐 스타트업이 됐든 아니면 어떤 기술이 됐든 그런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까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회사가 어디냐? 테슬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네. 테슬라인 거예요. 에너지 기술도 마찬가지고 태양열 기술도 마찬가지고 이 에너지 기술은 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간헐성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왔다가 안 나올 때는 안 나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남는 에너지를 어디서 저장해 놓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들쭉날쭉 하는 거야. 들쭉날쭉.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는 꾸준하게 내가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석탄을 떼는 동안에만 나오니까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재생에너지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가 해가 가려졌다가 이렇게 되니까 에너지가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남는 에너지를 여기다가 빨리빨리 이동시켜가지고 차차차차차 이걸 누가 할 거냐? AI 기술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AI 기술을 해야 되는 그 기술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조차도 사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더 발전하고 개발돼야 되는 이유도 지금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는데 테슬라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주 설명이 많게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또 이제 연결되는 얘기인데 ESG입니다. ESG가 중요한 이유는 뭐 더 말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ESG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ESG가 뭐 ESG 워싱 해가지고 ESG 하는 것처럼 말만 하고 이건 뭐 이상한 회사들도 막 끼고 막
여러 가지 부작용들 많이 나오고 네. 막 그린플레이션 얘기해가지고 ESG는 무슨 ESG냐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보다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ESG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ESG는 ESG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회사에다가 돈을 넣는 그리고 응원, 그러니까 투자라는 관점으로 응원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ESG 등급으로 따져서 테슬라가 가장 좋은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ESG 가볍게 하고 이제 네 번째죠. 제 리얼 옵션인데요. 네. 이 하나하나의 개념이 굉장히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그 리얼 옵션이라는 개념이 제가 이제 작년에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개념이고 네. 이 리얼 옵션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복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복권. 복권은 뭐냐면은 로또 복권을 예를 들자면 로또 복권을 1,000원 주고 우리가 사잖아요. 네. 근데 그 복권의 기대값을 생각을 해보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55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대값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그 잃는 거기도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450원을 더 주는 거죠. 그렇죠. 복권 한 장당. 왜 주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복권을 그냥 대박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이거는 기대값을 계산하면 550원인데 왜 1,000원을 내냐? 이유가 뭐냐? 터질 수 있으니까. 위로 터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밑으로는 1,000원이면 끝나니까. 그렇죠. 딱 그 말씀이 두 가지인 거예요. 네. 터질 수 있으니까 위로는 터질 수 있고 아래로 막혀 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의 투자도 항상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하방은 막혀 있어야 돼요. 상방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방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상방은 예측 가능하지 않아야 돼요. 이러한 수익 구조가 좋은 수익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 구조를 사람들은 450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런 수익 구조를 리얼 옵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리얼 옵션의 개념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니 밑에는 막혀 있는데 위에는 열려 있어. 이게 이제 리얼 옵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왜 테슬라 얘기하다 리얼 옵션 얘기를 하냐? 테슬라는 이런 리얼 옵션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회사예요. 정말 많아요, 리얼 옵션이. 이게 무슨 얘기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로보택시가 만약에 되면 네. 이건 하방은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미 투자를 많이 했잖아. 뚫리면 엄청나게 뚫릴 수 있습니다. 네. FSD 뭐 1,000만 원 내고 해야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발 다 해가지고 추가적인 비용은 없어요. FSD가 되냐 안 되냐를 따라서 더 손해 날 게 없어요. 테슬라 입장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위로 쭉 열려 있죠. 그리고 게다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FSD를 채택을 100명이 하던 사람에게 1,000명이 하더라도 테슬라가 드는 추가적인 비용은 없어요. 그냥 나눠주는 거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뭐 스페이스 X를 포함해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너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그렇고 많은 기술들이 이게 터지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고 이게 리얼 옵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이제 무형자산인데 이 무형자산도 대표적인 리얼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무형자산을 쌓을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투자비가 들어가지만 다 쌓고 나서 머니타이제이션이 시작될 때부터는 추가적인 비용이 별로 안 들어요. 그치. 유형자산을 팔 때는 이걸 하나 팔려면은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맞아.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팔 때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계속 팔리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 놔서 팔리기 시작한 무형자산. 그래서 좋은 무형자산이라고 이미 인정받은 무형자산은 밸류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확장성이 게다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다 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파는 오피스, 엑셀, 뭐 파워포인트. 걔네들이 그거 만드는데 한 사람이 더 채택한다고 돈을 더 들여야 되나? 이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무형자산이고 이게 리얼 옵션적인 성격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레퓨테이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의 충성도. 테슬라의 고객들은 누가 TV에서 광고 나왔다고 테슬라를 사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광고해줘요. 이게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무형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무형자산이 리얼 옵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매우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리얼 옵션이 이게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테슬라 회사는 사실 일론 머스크의 CEO 때문에
하방도 약간 열려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제가 예전에 보고서 하나 봤는데 음.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 테슬라 가치가 높은 것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 자체가 리스크이기도 하다. 그럴 수 있죠. 그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일론 머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네. 이제 뒤에 이제 AI 데이로 연결이 네.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 재미없다. 이렇게 좀 까불어서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금 그냥 재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하든 안 하든 회사는 이미 안전 궤도로 들어섰어요. 맞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제 리스크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통해서 네. 테슬라가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죠. 테슬라는 마케팅 비용을 아예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마케팅 비용을 다 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I 데이로 넘어가면 이게 얼마 전에 AI 데이가 있은 이후로 네. 언론 기사에서는 이제 야 테슬라가 로봇도 만든대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네. 사실은 그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율주행 기술을 공개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은 몇 년도였죠? 2014년인가요? 알파고 얘기 나왔을 때 네. 사람들이 정말 그 공포의 동안이었잖아. 이런 일이 AI가 진짜 말로만 듣던 AI가 무섭다. 막 이세돌도 멍 좌절하는 모습.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면서 네. 많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AI로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바둑은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어쨌든 복잡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이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바둑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가 계속 뭔가 바뀌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바둑이라는 문제와 자율주행이라는 문제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돼요. 자율주행이라는 문제는 차가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문제가 계속해서 변하고 굉장히 돌발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나라는 이쪽에서 차가 가는데 이 나라는 이쪽에서 가고 이 나라는 여기서 뭐 신호등이 어떻게 돼? 다 다르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들자면 이거는 수학 경시대회 문제로 비유를 해보자. 그러면 옛날에 이제 수학 경시대회 저도 이제 나가 보면 문제가 몇 문제 없어요. 뭐 두 문제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근데 1번 문제 밑에 새끼 문제가 10문제가 있죠. 그래가지고 1번 다시 1번을 풀고 1-2번 풀고 1-10번까지 풀어야 1번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테슬라 이외의 넌 테슬라 진영에서는 1-1번 문제를 이제 풀면서 이 문제 왜 이렇게 어렵지? 야,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잘 전처리라고 하는데 이걸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라이다를 할까? 레이더를 할까? 뭐 카메라를 찍어 뭐 어떻게? 그런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테슬라가 이번에 얘기한 거는 뭔 라이다 됐고 레이저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우리는 사진 찍어가지고 다 문제 해결했으니까 내가 답안지 다 보여줄게라고 하면서 1번 문제 1-10번 문제 풀고 땡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벙찐 거죠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일 거예요. 공포의 도가니. 진짜 다 풀었어? 진짜? 그리고 나서 테슬라가 이거를 공개한 거는 AI 데이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네. 우리 AI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훌륭하지 네. 이걸 일반인들한테 말한 게 아니고요. 개발자들한테 말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AI 데이 때 나왔던 얘기를 이해하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개발자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AI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 일로 오라고? 야 1-1번 문제 풀고 있는데 저기 다 풀었대. 여기가 여기서 내가 1-1번 문제 풀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죠.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와. 리크루팅이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격차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저는 팀장님과의 대화에서 격차가 어디서 느꼈냐면 수학 경시대에 문제가 두세 문제밖에 없다. 한 번도 못 나가본 사람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수십 문제 있을 거 생각하는데 큰 문제는 2개밖에 없다. 처음 알았네. 네네. 시청자분들 처음 아는 분 많았을걸요. 그래요? 네. 제가 근데 수학 경시대 나가 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로보택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로보택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작가님은? 로보택시가 되면 네. 뭐 어떻게 되는 거지? 테슬라는 엄청 좋겠죠. 엄청 좋겠죠. 네. 근데 얼마나 좋을지가 가늠이 안 되잖아. 네. 그 그건 뭐 자기 가늠을- 비용도 별로 안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얼마나 그런 좋을 건지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권에 비유하자면 1등이 보통 로또 뭐 하면 20억? 근데 20억이 아니고 뭐 1000억, 2000억 되는 거야, 그냥. 복권 한 장의 가치가. 그런 정도로 로보택시는 가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된다고 하면. 왜냐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다 푼 거잖아.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며. 근데 다 풀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로보택시가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를 이제 그 메리츠증권의 김준선 연구원님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자율주행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다 풀었어요. 문제 이제 됐죠? 제도 완성해 주시고 법도 고쳐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테슬라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야, 이게 사고율이 이 정도 낮아졌으면 됐다. 이제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왜? 테슬라는 테슬라 보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 났어? 그래? 그럼 내가 돈 다 대줄게. 테슬라가 그렇게 해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제도가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다 대줄게. 사고 나면 알아서 해줄 테니까 뭐 그럼 걱정하지 말고 타. 사고율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 정도 수준 된다 치면 이게 0.1%까지 낮아졌어.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된다라고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뭐 3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주가는 이미 가 있을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렇게 되면 저는 옛날에 이제 코카콜라를 얘기할 때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펩시콜라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물이에요. 물 대신 코카콜라 마셔요.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로보택시의 경쟁 상대도 마찬가지인 게 로보택시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이 로보택시의 경쟁 상대는 다른 회사가 만드는 자율주행, 다른 회사가 만드는 전기차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경쟁 상대가 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꼬마 빌딩이 경쟁 상대예요. 꼬마 빌딩? 갑자기? 옛날에 2, 3년 전에 우리가 꼬마 빌딩 열풍이 불어가지고 맞아. 나도 꼬마 빌딩 한 채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즘 엄청 올랐어요. 근데 꼬마 빌딩을 왜 가지고 싶어 했었냐면 내가 나이 들면 일 못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내가 꼬마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얘가 월세 받아가지고 내 일 안 해도 그 연금처럼 이거 받을 수 있잖아. 나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는 뭔가를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자산이었던 거죠. 자산. 네. 로보택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로보택시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거죠. 24시간 쉬지도 않고 나가서 일해와. 택시 가서 돈 벌어와. 이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드가 우리가 꼬마 빌딩을 가격이 얼마야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임대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니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6%요. 그러면 높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꼬마 로보택시는 임대 수익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거를 20%짜리를 왜 꼬마 빌딩 6%짜리를 사냐? 이걸 사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로보택시가 만약에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이걸 사냐 안 사냐의 판단은 일드에 따라서 달라져요. 일드에 따라서. 이게 좋은 차야 뭐야? 이게 아니고 그냥 얘가 20%래. 그럼 사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보택시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일드가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수요가 로보택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된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죠? 리얼 옵션의 개념이랑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있다 한 방에 되는 거, 한 방에.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인 거죠. 이게 좋아질 수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그런 밸류에이션 방법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런 처음 들어본 브라질어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수학적인 얘기인데요. 이게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이 방식대로 테슬라를 하지 않으면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이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한 밸류에이션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정도로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해야 될 정도로 파괴적이다. 로보택시가 그만큼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그 다음은요. 마지막 두 가지인데요. 파괴적인 디플레이션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테슬라 주주분들이라면 이우석 저 친구 말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반대쪽에 계신 분들이라면 무서울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잘 된다라고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전통 산업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빅테크들을 파괴적인 혁신을 하는 회사들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파괴적인 혁신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틀을 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쿠팡 같은 회사가 자기네 뭐 돈 안 벌어도 되니까
그런 롯데쇼핑 막 이런 회사들이 이마트 이런 회사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네.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뭐 그 대도시의 도시 지역에 도심 지역에 있는 1층 가게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과거에는 1층에 네. 뭐 어떤 뭐 역 근처에 있는 1층에 보면 항상 뭔가를 파는 곳이었잖아요. 맞아. 신발 파는 곳, 옷 파는 곳. 근데 요즘에 1층에 지금 장사 잘 안 되잖아요. 왜? 다 아마존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파괴적인 혁신이거든요.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야 이게 파괴적인 혁신 잘한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부터 제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파괴적인 혁신할 때 그 혁신이 아니고 파괴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파괴돼요, 파괴돼. 파괴적인 혁신이 계속되다 보면 네. 파괴당하는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전기차가 더 많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좌초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존의 내연기관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 그런 건물들, 그런 공장들, 그런 연구 인력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기차가 아예 그냥 도배가 돼버리면 아빠 뭐 로보택시가 돼서 아예 전부 전기차고 전부 자율주행이야. 그러면은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이런 일들이 당장 내년에 일어나고 그런 일들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격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항상 그런 일들이 3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움직여 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 이게 현실화되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를 따져보면 안 좋은 회사들은 빠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내 직업이 만약에 택시 기사라면 나를 파괴할 회사를 사놓는 것도 계속 모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해지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네.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데모를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되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그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네.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이제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도 고민을 해보면 뭐 어디 안전한 데 없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쵸. 어디 안전한 데 없나? 안전자산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흔히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야, 안전자산이 뭔지 알아? 야, 안전자산이 뭔지 알려면 그 반대말부터 알면 돼. 그러면서 안전자산의 반대말은 위험자산이야. 네. 그럼 위험자산은 뭔지 알아? 우리가 위험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위험을 우리가 이제 마코비치라는 사람이 정의했는데 네. 이 사람이 뭐라고 정의했냐면 리스크, 변동성이라고 정의했거든. 네. 가격이 변동하는 거를 리스크라고 했고 이걸 위험이라고 했어. 네. 그래서 변동성이 큰 자산이 위험 자산이야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럼 안전자산은 그럼 변동성이 낮은 자산이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 말이 틀린 정의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만 정의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안전하다고 했어. 그래서 변동성은 굉장히 낮아. 근데 변동성이 낮은데 계속 빠져. 뭔가 이렇게 물에 잠기듯이 가랑비 어쩌듯이 계속 빠져. 이건 안전자산인가요? 위험자산이죠. 이건 네. 위험자산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어떤 건 커요. 이렇게 커요. 네. 근데 계속 올라. 그럼 이건 안전자산, 위험자산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 안전자산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변동성이 크다 작다만을 가지고 안전자산이냐 아니냐를 얘기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뭐가 안전자산이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안전자산의 판단 기준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찾는 자산이다. 우왕좌왕할 때 아까 제가 뭐 파괴적인 혁신의 파괴 그래서 뭔가 메타버스 공간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현실 세계가 막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내년에 만약에 일어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안전한 게 뭐지? 라고 찾을 때 그 자산이 아마 안전자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테슬라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런 많은 일들이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야 그래도 이거 제일 잘하는 애 누구냐? 거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회사가 테슬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뭐 저는 이제 오늘 이제 테슬라 얘기만 했잖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 뭐 이런 다 좋아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쉬워요. 더 어려운 거는 여기서 이건 덜 좋은데 해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 하나만 얘기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이제 저는 그게 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테슬라를 얘기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안 좋아지면 나는 틀린 사람이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을 거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주는 좋고요. 리오픈이 되면 리오픈 주식이 좋고요. 뭐 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지, 근데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나도 하지 않고 오직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만 했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 질문 딱 3개만 더 드려볼게요. 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 중 이제 10%를 매각 가격대로 이제 공언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난 2주간 한 약 10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주식 팔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순한 지식으로만 봤을 때는 대주주가 주식 파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뭔가 그렇게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내가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네. 생각이나 행동을 보면 그분은 월급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자기 본인한테의 보상은 주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사실상 엑시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을 한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의미 있는 규모의 엑시트를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대주주가 이걸 팔았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 돈으로 과연 뭘 할까? 뭐 요즘에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건 가져와봐 그럼 내가 돈 줄게 이런 얘기도 하던데 진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뭘 할지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 회사 말고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말고도 스페이스X라는 이미 1,00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네. 그런 헥사콘이라고 하죠. 그런 회사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테슬라를 주식을 팔았다 이런 거에 매몰되거나 그렇게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아는 시가총액 지금 세계 자동차 업계 3위에 올랐고 루시드도 8위까지 올랐는데 이 전기차 분야에서 또 경쟁사들 추격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영원히 뭐 1등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네. 리비안이 이슈가 됐던 게 리비안이 포드랑 투자를 했는데 네. 포드의 시가총액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포드가 그렇게 차를 많이 만들고 그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시가총액이 리비안 이거 차 몇 꼴랑 몇 대 팔지도 못하는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안 될까? 이걸 보고 리비안 거품이니까 빠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 말고 그럼 너무 그건 단편적인 생각이고요. 왜 어떻게 이런 가격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렇게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투자하고 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결과적으로는 아마존과 협업을 통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잠식해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 거고 포드는 그렇지 않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연기관을 만들고 있는 수많은 그런 그러니까 힘든 모래주머니와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지금 테슬라의 위협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글쎄요. 저는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관점에서 전기차의 수요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술 그리고 로보택시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글쎄요 이게 풀려고 하는 문제가 달라요. 리비아는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존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도만 잘 배우면 돼요. 공부하면 돼요. 근데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전 세계의 지도를 다 공부해가지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풀려고 하는 문제의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테슬라는 대입이라면 리비안이 지금 풀려고 하는 거는 뭐 중학교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풀려고 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가총액 크기도 차이가 많이 날 거다. 장기적으로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기차 분야에서는 어쨌든 지금 경쟁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세계 자동차 신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에 보니까 2.5%고 2020년에 4.2%로 팽창했고 올해는 약 한 7.4%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커지는 시장은 전기차 전문 업체들이 다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애플 같은 경우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고 미국 완성차 업체 아까 말씀해 주신 포드와 GM은 차량용 반도체 칩을 직접 개발하고도 선언하는 등 기존 자동차 업체들도 이제 이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뛰어들려고 하는데 과연
괜찮은 건지.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릴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시되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자, 이게 투자자들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애플이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 차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거리가 있어야지, 생각할 거리가. 니네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니네들 분명히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 데이터 어떻게 구했는데? 어디서 했는데? 어떻게 할 건데? 답이 없어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50점 만점에 50점이다 라고 하면 2등 업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1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2등부터 10등까지 다 합쳐봤자 네. 2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모아놓은 데이터의 규모도 너무 차이가 나지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모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치. 테슬라는 이미 다 깔려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 지금 테슬라가 모아서 그거 가지고 지금 막 뭐 도조라는 시스템에서 막 지금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막. 근데 지금 언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뭐 기사 보면 야 애플이 한다는데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나오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근데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 않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런 거죠. 전기차 부분에서는 좋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은 많아요. 현대차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전기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가 중요한 이유는 아까 로보택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전기차만 가지고는 밸류가 그렇게 크게 높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따라올 수 있는 기업들은 좀 있을지 몰라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한참 멀었다. 그렇죠. 전기차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아까 자율주행이 진짜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그거 개발해가지고 돌아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기 소모가 진짜 많을 거 아닙니까? 자율주행하다가 100km밖에 못 가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개발해가지고 테슬라는 지금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동차 안에 있는 데서 계산하지 마라. 위에 있는 스페이스X에서 위성에서 쏴줄게. 너 일로 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배터리 소모가 없는 그런 수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커요. 걱정스러울 정도로 크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게 생각하시는 이제 팀장님의 의견을 들었는데, 근데 또 주가를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야기가. 그렇죠.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들어가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에는 또 대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 질문을 안 주셨으면 제가 좀 곤란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어제 이제 그 모 채널에서 이게 저희 채널에 나오신 분이 이런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먼 그 항해를 할 때 보면은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배멀미를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배멀미를 한다고 해가지고 항해를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보택시가 뭐 2년 후에 될지 3년 후에 될지 모르고 그것이 언제 가시화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 리스크라는 것도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상 저도 이제 테슬라의 주주지만 이제 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그 멀미가 나요. 주주 입장에서.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판다고 해서 뭐 15% 빠지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멀미가 견딜 수 있는 멀미 정도의 수준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사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이러한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그럴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멀미가 나지 않을 정도로는 한번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예. 자, 아마 올해 상반기에 김작가TV에서 팀장님 처음으로 모셨는 것 같은데 아마 올해 이제 마지막 촬영이 이제 이번 영상일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참 뭐 김작가 TV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게 네. 화질이 좋게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 그리고 이제 김 작가님하고도 뭐 사석에도 몇 번 만나 뵙고 이러면서
많이 친해져가지고 올해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김 작가님이랑 친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 작가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셨던 조언들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애널리스트가 아닌 입장에서 첫 번째로 나온 방송이에요. 외부 방송이에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할 거니까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도 오시면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저의 생각을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로서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명이 어떻게 됐었죠? 이효석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이제 공부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22년에도 뵐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효석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